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제21회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는 150곳, 경북은 323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8시 30분 현재 대구에서는 17,500여 명, 경북은 27,400여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인데요.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오를지 함께 지켜보시죠. (4월 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국제보상로 신평리 내거리에서 서대구 전화국 내거리 방향, 서구청 지난 6교 부근 가장자리 차로에 정화조 차량 정차하고 작업 중입니다. 동북로 효목 내거리에서 동대구 나들목 방향은 좌회전 차량 효목 내거리 신호 두세 번 받고 지나고요. 달구벌대로 두류 내거리에서 감삼 내거리 방향, 감삼 내거리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향은 기세터널에서 지체되고요. 반대 방향은 소통 원활합니다. 용학로 지산삼거리에서 범물내거리까지 10km 이하 속도로 지나고요.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한식인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에서 20도 분포되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9도, 습도 64%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볼까요?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의 MG홀에서 이런 내용의 수성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에도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부당행위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양문석 후보의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 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 후보의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 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관계 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 모집인 등 위법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대구 서구 지역의 심각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저감 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7시 서구의회에서 염색산단 악취 저감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뤄지면서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악취 특위를 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지난 2월 29일에 첫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아마 그 악취 특위에서 요식행위다 이런 지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서구의회가 간담회 개최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입주민 대표에게만 공지했고 일부 의원들이 주민 간담회 개최 소식을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간담회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월에 열린 간담회는 서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 공청회와 일시가 모두 겹쳤고 이번 간담회는 총선 사전투표 기간에 열린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주민들은 간담회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활동에 나서자 뒤늦게 특위를 구성했다는 점과 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전달한 내용을 악취 특위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의회 측의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동훈 서구의회 악취특위 위원장은 주민들과 편한 자리에서 대화하기 위해 일부 주민 대표에게만 알렸다고 했고 개최 날짜도 주민들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두 번의 간담회로 해결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구성이 된 거니까요. 아직 2번밖에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악취 고통이 아주 큽니다. 특위가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되네요.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은 경북도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경북도는 TK 신공항 화물 전용 터미널을 활주로 서쪽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국토부가 이를 반대하자 지난 1일 활주로 동쪽에 건립하는 안으로 수정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물터미널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를 공항 접근로인 국도 28호선에서 300m만 연장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합리적인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수성구에 있는 생태 문화 자원을 찾아내고 또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성 스토리텔러 배경숙입니다. 제가 3기로 돌아오는데 벌써 9년 차가 다 되어가네요. 처음에 수성못을 알 때는 정말 수성못 세 글자 카페가 있는 곳 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수성못에도 많은 숨어 있는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벚꽃 투어 지금 요번에는 이때까지 벚꽃이 너무 일찍 펴가지고 날짜가 좀 늦어서 벚꽃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번 주가 정말 벚꽃이 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광안 내에서 시작을 해서 수성못이 이제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을 데리고 함께 벚꽃 터널을 다니면서 수성못에 숨어 있는 역사 문화 이야기를 함께하는 그런 투어입니다. 화요일에 첫 번째 진행을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식목일인데요. 우리 어릴 때만 했을 때도 산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식목일에 이제 나무를 심자고 식목일을 정했는데 사실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지켜놓은 나무도 그렇지만 문화재 같은 것도 하루아침에 담뱃불 하나로 해서 수만 평에 산에 불이 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 하나하나를 산에 갈 때도 봄에 좀 불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꼭 식목일하기보다 평소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성못이 수성구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구의 쉼터라고 보면 되니까 보다 많이 와서 수성못을 많이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국민들의 하루 쌀 소비량이 매년 4% 정도 줄고요. 특히 MZ들은 하루 1.4끼, 그러니까 가장 밥을 적게 먹는 세대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달라진 식생활 그리고 줄어드는 쌀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하죠. 두 분은 아침밥은 드시는 편인지? 네, 저희는 아침밥 꼭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는 오, 편인데요. 네. 그 새끼 기준으로 보면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평균을 낸다 보면은 네. 아침도 좀 비슷한 양으로 먹는 것 같고요. 오. 다만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등교하기 직전에 짧은 시간을 급하게 먹다 보니까 네. 뭐 눈곱도 안 뜨고 밥 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좀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이맘때쯤 되면 되게 배가 고파요. 되게 맛있게 먹는 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바쁜 대학생이다 보니까요. 네. 먹을 때도 있고 노느라 바쁜 건데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좀 있는데 대체로는 사실 못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에 사실 제때 깨기도 좀 어렵거든요. 9시 수업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좀 빠듯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물어보면 오전 10시 이후에 하루를 시작해서 새벽 1시쯤에 하루를 마치는 올빼미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 경우가 더 많지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1.4끼가 MZ 평균이라고 너무 했잖아요. 놀랐어요. 네. 하루 2끼를 챙겨 먹는 날도 저도 좀 돌이켜보니까 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1교시 수업이 어렵긴 하죠. 네, 힘듭니다. 근데 이 자취하는 학생들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청취자 중에서 부모님이 들으신다면 혼내시겠죠. 마음이 아픕니다. 잔소리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아침밥 얘기하면은 대학생이니까 우리가 좀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1,000원의 밥상 네, 아침밥 맞아요. 이거 정말 좀 부럽더라고요. 메뉴 어떻게 나오나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메뉴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 네. 쇠고기 쌀국수에 볶음밥에 오렌지 주스까지 해가지고 풍부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봤는데 네. 일전에 대체로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참치 마요 덮밥이라든가 김치찌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리얼 같은 간단한 아침도 좀 제공이 되고요. 또 이게 특히 좀 주목해볼 지점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저희 경북대학교에서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준비하는 식사량을 1.5배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요. 네, 아침에 가면 줄이 식당을 한 바퀴 다 돌고도 남거든요. 8시에 맞춰서 가도 실제 배식 받는 건 20분 뒤일 정도입니다. 단돈 1,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좀 질 좋은 식사가 나오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03학번이니까 지금 뭐 생각해보면 아이고야. 20년 전 정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왜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저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정말 부럽네요. 그런데 아무튼 뭐 아침 일찍 저희 때는 식당이 문을 여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네. 그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연계된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그쵸. 하고 기숙사에서 직접 해결하기도 했는데 자취하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기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밥 한 줄도 1,000원 넘거든요. 네. 아유, 요새는 경제적으로도. 2,500원, 3,000원 하잖아요. 편의점 그렇습니다. 김밥도. 네, 스팸 김밥 못 먹고 그냥 김밥. 맞아요. 그러셨구나. 자, 상철 씨가 아까 하루 2끼도 안 먹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통계가 맞긴 맞나 봐요. 1.4끼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통계를 그러면은 좀 믿음을 갖고 보면 MZ세대 쌀국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요. 네, 통계청 자료 쪽 말씀드려보자면요. 네. 2023년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좀 참고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 하루 평균 쌀 섭취 끼니수가 1.86회라고 하는데 네. 하루 2끼도 안 먹는 거예요. 네. 쌀로요.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39세 기준으로 본다면 1.43회 정도.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았죠. 네. 그런데 세대별로 쌀 소비가 좀 다른데 아, 그래요? 중장년층은 1.91회 그리고 아동 청소년식이 6체에서 7체까지는 1.92회거든요. 모두 2끼가 안 됩니다. 반면에 좀 흥미로운 점은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27회라고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밥심으로 맛있습니다. 살아가는 그렇죠. 우리 중장년 분들께서는 여전히 쌀로 끼니를 많이 이렇게 챙기고 있는 게 보이는 통계입니다. 네. 1.43회도 되게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도 1.86회니까 2끼를 다 못 먹는 쌀로 안 먹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좀 놀랐습니다. 예, 요즘 또 살펴볼 지점이 네. 식당에 가면 사실 밥 한 공기 양도 좀 줄기도 준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덩치도 크고 그래서 뭐 밥도 많이 먹는데 이걸 네. 왜 누구 코에 붙이나 싶어서 안 그래도 횟수도 적은데 좀 먹는 양 자체도 좀 줄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면은 애초에 아침을 안 먹고 거진 점심 저녁만 먹거나 혹은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중에 야식으로 밥을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100이면 100 밥이 아니거든요, 거의. 또 점심 저녁도 파스타 같은 것들도 많이 먹으니까 쌀밥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이고요. 네. 요새 또 자기 관리하는 게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살이 덜 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그래서 쌀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보면 좀 다이어트 열풍을 생각해서 뭐 현미쌀 도시락 이런 거를 현미쌀. 좀 출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기랑 샐러드 위주로 먹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아마 밥 먹는 것보다 좀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비싸죠. 샐러드 네. 어마어마합니다. 아, 외식비가 너무 올랐다고 하지만 집밥보다 외식으로 쌀 소비가 더 많다는 점, 이 통계에서 이 부분도 좀 눈길이 갔습니다. 네, 그 삼시세끼라고 하는데 집밥 이제 옛말이 됐죠. 네. 그 끼니당 평균 쌀 섭취량을 이렇게 살펴보면 집밥이 49.3g, 외식이 59g 정도 되는데 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 양보다 밖에서 밥을 네. 먹는 양이 많다는 근데 뭐 통계에서 이게 놀랐어요. 2016년부터 역전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학교 급식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죠. 원래는 집에서 밥 먹고 도시락에 싸가지고 가서 먹기도 했는데 도시락이 사라지면서 집밥의 쌀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도 사실 도시락을 먹다가 학교 급식으로 이제 대체된 세대거든요. 예전에는 그 친구들 도시락에 들어있는 소시지하고 동그랑땡 하고 제가 도시락에 들어있는 거 교환해서 먹게 되는데 그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집에서 밥하는 문화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저도 이제 1인 청년 가구인데요. 네. 또 요새 1인 청년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예.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다는 사실 대부분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만 이 외식 문화가 양극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청년들은 돈이나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음식이나 학식, 뭐 이런 구내 식당을 즐겨 찾게 되는데 또 어떤 청년들은 거하게 외식을 한다거나 간단하게 먹더라도 샐러드와 같이 좀 가격이 비싼 음식들을 먹는 거죠. 이 양극화가 또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풍부한지 쓸 수 있는 뭐 용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갈리는 양상도 있어서 좀 가슴이 아프고요. 뭐 친구도 많고 용돈도 많은 주위 친구들은 대학가에서 점심, 저녁을 함께 먹고 야식도 과방에서 시켜 먹고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뭐 이런 학생들은 식사도 빈약해지고 인간관계도 빈약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식사와 인간관계가 함께 빈약해진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청년 외식비 지원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청년들은 편의점 간편 메뉴나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얘들 뭐 할머니 입맛을 찾는 MZ세대도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관심이 갔었는데 어떤 약과가 걸 얼마 좀... 전에 또 유행이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가장 좋아하나요? 뭐 편의점에서는 뭘 많이 먹죠? 사실 뭐 편의점 가보면 김밥이랑 삼각김밥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도 편의점이 곳곳에 있는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침시간 때 가보면 네. 산처럼 삼각김밥과 김밥들이 쌓여 그만큼 있습니다. 인기가 있군요. 네, 그래서 많이들 먹고요. 또 쌀로 만든 롤케이크, 뭐 소포장 이런 것도 있고 요새 약과나 약밥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매운 떡볶이도 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쌀떡을 선택해서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주류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바나나 막걸리, 뭐 딸기 막걸리, 고구마 크림 막걸리 이런 것들이 한때 좀 유행이다가 이제는 스테디셀러로 좀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이색 주류로 좀 쌀로 만든 음식들 많이 그 주류들 많이 먹는 것 같고 또 밥 대신에 막걸리에 빈대떡 많이 먹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고학번들 근데 중심으로. 이렇게 쌀 관련한 음식들이 인기가 있는 거 보면 가공식품이 학생들 입장에서 좀 가공식품으로만 너무 쌀을 접하는 게 아닌가. 맞죠. 그 공깃밥으로는 좀 적죠. 물론 국밥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러면 건강 측면에서 괜찮을지 걱정도 되는데 그만큼 또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고구마 크림 막걸리는 정말 저도 한 번도 트라이 해보지 않았는데 시도해보고 싶네요. 네, 쌀 중심의 메뉴 말고 밀가루 기반의 다양한 메뉴들이 대중적으로 또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 밀가루가 더 같고 많죠. 네,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밥 대신 빵을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쌀밥이 아닌 식사 대체제가 너무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가 줄어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쌀로 만든 롤케이크를 혹시 선호를 한다는 거는 학생들이 그래도 쌀이 조금 더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긴 한가요? 학생들이? 그런 게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유행이. 현미쌀이나 네네. 뭐 쌀이나 이런 것들 밀가루 좀 지양하자 이런 것들이 그 건강 열풍과 더불어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식생활을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리는 건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루 몇 끼를 먹는지 쌀 소비량을 중요하게 보는 건 뭐 식생활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쌀 농사를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국내 쌀 소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네.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K컬처와
연계한 K푸드에 K푸드. 네, 글로벌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MZ 세대들이 또 그리고 알파 세대들이 그 스스로 한식과 또 쌀에 대해서 매력을 스스로 느끼고 또 건강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건강한 식습관에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아동 청소년기부터 네. 한식의 건강과 매력을 느끼는 것들이 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쌀 농사를 지켜야 되는 이유 아마 식량 안보 이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농업 생태계 자체를 좀 지켜야 될 텐데 뭐 쌀 소비를 늘리거나 유지할 방법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농업 생태계가 쌀 농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쌀이 남아 돌아도 좀처럼 재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농업에 젊은 인력도 좀 들어오고 새로운 작물도 들어오고 해야 농업의 다양성도 확보될 텐데 네. 농업 자체가 좀 늙어가다 보니까 생태계가 좀 쌀 농사를 중심으로 경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쌀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다양한 작물이 경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소득 고효율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MZ 티키타카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 지방시대위원회 추현호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재 안전을 직접 점검하는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관련 소식 배아연 리포터가 전해주시죠. 네,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는 소중한 재산은 물론이고 상인들의 생업까지 앗아가는데요. 유독 전통시장 화재 피해가 컸던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니어 화재 안전 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저는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이 활동하고 있는 서문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시장을 점검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에 관해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대구 중구 시니어 소상공인 공단에서 나왔거든요. 소방 안전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화재 보면 혹시 네, 들어있어요. 소화기는 다 비시돼 소화기는 있고 다 구비되어 있고요. 한 번씩 점검도 하시고.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퇴근 시에 이걸 좀 관리를 잘 한다든지 이것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로가 조심해야 될 문제니까 서로 좀 신경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달이라도 그런 행사를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하는 거는 별로 없는데 일단은 동참은 하죠. 근데 제일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 담배예요.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피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마케도 오죽하면은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놔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이지. 그건 알고 있죠. 네, 소방서에서 이렇게 순찰을 내도시고 하는 그 고생하시는 분들 마음도 우리는 알긴 알지. 근데 우리는 일단 철저하게 우리가 더 단속을 많이 해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누가 하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라는 거는 뭐 크게 없어요. 근데 그 원체 또 열심히 잘 하시니까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죠. 시니어 지원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시니어 지원단은 전직 소방관과 경찰관을 포함해 평균 66세, 대구에는 42명이 활동하는데요.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대구 전통시장 49곳을 돌며 소방시설 상태와 위험 요소를 점검합니다. 지원단이 상인들과 비슷한 세대인 만큼 화재 예방에 자발적 동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직 소방관 박강덕 단원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말에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정년퇴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했던 경험이 지역사회 이제 시민의 생명과 그 안전과 이런 것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근무 경험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봉사할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찾아보던 중에 우리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 모집 공고가 있어가지고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은 2인 1조로 이제 편성해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각 점포별로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그 상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이제 청취를 해가지고 우리 소방서 및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근래 들어서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인들께서도 전통시장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많이 좋아지셨고 특히 그 소방서에서
지역에서 실시하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 같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계셨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상인들과 더불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제거함으로써 우리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니어 지원단은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이론교육과 담당 소방서의 실습교육을 받은 이후 현장에 배치되는데요.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담당 소방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홍성원 조정관에게 들어보시죠.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력 60여 명이 대구 경북 소재의 전통시장, 상점가 7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과 화재 공제 보험, 경기 동향 및 정책 현황 조사 등 정부 정책을 상인들에게 홍보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 대구소방안전본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서로 협력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안전과 이용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문시장 화재로 2005년에 약 187억 원의 피해, 2016년 약 469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대구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로 큰 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작년 12월에는 팔달 신시장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사람이 없어 화재 인지가 늦어지기 때문에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전기, 부주의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계자 중심의 자율적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이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화재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안전 요령을 전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포주 및 상인회 차원의 예방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장 내 점포는 스스로 책임 운영한다라는 상인회 점포주 중심의 점포 책임 운영제가 정착되도록 유도하여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시니어 지원단의 활동 기대하고요.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원단이 전직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물론 일반 시민분도 계시지만요. 이렇게 전문가들로 함께 구성이 된 만큼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현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시 기자 식목일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19도, 경산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자, 4월 5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